사또 부인이 백정딸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장터 한복판. 수백 명이 지켜보는 대낮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양반이 천민에게 이 말을 땅에 댄 이 해괴한 광경에 나주 고을 전체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때는 관아 앞을 지나간 새 사또의 부임 행차가 아직 고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장터는 언제나처럼 붐볐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포목 파는 여인들의 흥정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짚을 지붕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는 그 속에서 분이는 백정이 나비 돌쇠의 가판 앞에 서서 고기 근을 썰고 있었는데 17의 어린 손이었지만 날랜 솜씨만큼은 아비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때 분이 앞으로 허리 굽은 노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삼배 치마는 수십 번을 기워 너덜너덜했고 손에 쥔 엽전 몇 푼은 고깃근 반쪽 값도 못 되었다. 노파는 가판 위 고깃덩이에 오래 눈을 두다가 떨리는 입술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이것으로는 반 근도 안 되지. 그럼 됐다. 나 그냥 가련다. 분이는 주변을 슬쩍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매, 잠자코 가져가세요. 아버지께는 말씀 마시고요. 아비가 보았다면 눈을 부릅떴을 일이었습니다. 허나 분이의 허리춤에서는 어미가 물려준 낡은 은장도가 치맛자락에 닿아 있었고 그 손잡이를 무심코 매만지는 버릇이 그날따라 더 잦았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북쪽 끝에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울리더니 관아에서 내려온 가마 한 채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왔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정실부인 윤씨가 탄 가마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살에 휩쓸리듯 양옆으로 비켜섰고 행차는 장터 한가운데서 느닷없이 멈추어 섰다.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 치맛자락이 흙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삿갓 아래 얼굴을 감춘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은 분이의 가판 앞에 이르러서야 멈추었습니다. 옆에 섰던 포목상 주모가 목을 빼며 중얼거렸다. 마님께서 우리 장터에 고기를 사러 오시나 보네. 허나 부인의 손은 고깃덩이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단 치마를 흙바닥에 사뿐히 깔고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큰 절이었던 겁니다. 엿장수 노파의 가위가 뚝 멈추었다.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 엿, 저 마님께서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겐가? 구경하던 양반 하나가 기둥을 붙잡으며 소리를 높였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여? 마님께서 백정 계집 앞에 큰 절을 하시다니. 또 다른 양반이 가끈히 풀어진 줄도 모른 채 입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도는 것 아닌가? 옆집 아낙 하나가 문설줄을 붙잡고 비명을 내질렀다. 아이고 하느님, 저 마님이 땅바닥에 엎드리시는구나. 분이는 손에 들린 피 묻은 광주리를 놓쳤습니다. 광주리가 발등 위로 떨어졌으나 감각이 없었다.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돌쇠는 얼른 딸을 품으로 끌어당기며 바닥에 엎드렸다. 마님, 어인일이십니까? 저희 같은 것들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마님, 돌쇠는 분이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고개 들지 말거라. 숨소리도 내지 말거라. 허나 부인은 입 한 번 열지 않은 채 몸을 일으켜 흙이 묻은 치마를 한 번 쓸어내리고는 다시 가마에 올랐다. 사람들이 한마디 붙잡지도 못한 사이에 행차는 왔던 길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기둥 뒤에서 지켜보던 향리 방덕수가 입꼬리를 슬그머니 올렸다. 24해 동안 관아의 장부를 주물러 온 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양반들에게 나지막이 한마디를 흘렸다. 사또 부인이 백정에게 고개를 숙였으니 이 고을 풍속이 어찌 되겠소이까.
이 한 장면이면 족하지요. 그의 곁에 붙어 선 부하가 허리를 숙이며 귀옛말을 붙였습니다. 향리나리 분부만 내려주시면 오늘 밤 안으로라도 사람을 풀겠습니다. 양반들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본 방덕수는 소매 속에서 손마디를 한번 우두둑 꺾었다. 그 작은 소리가 장터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 사라졌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분이 부녀의 운명이 바로 그 손마디 소리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터 한쪽 구석의 엿장수 노파는 놀란 바람에 엿판을 그대로 엎지르고 말았다. 갈색 엿조각들이 흙바닥 위로 쏟아지자 동네 꼬마들이 참새 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한 꼬마가 엿조각을 주워 입에 물다 말고 아직 가판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분이 쪽으로 종종 걸음을 옮겼다. 콧물 자국이 마른 자그마한 얼굴이었습니다. 꼬마는 무늬의 무명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니, 왜 울어? 마님이 언니한테 야단쳤어. 내가 어무이한테 일러줄까? 그제야 분이는 자기 뺨에 흐르고 있던 한 줄기 물을 느꼈습니다. 흥절을 받는 동안에는 미처 몰랐는데 어느새 턱끝이 저저저골이 앞섭까지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분이는 손등으로 황급히 뺨을 훔쳤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17평생 천것이라 욕을 먹어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난생 처음 받아본 양반의 큰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울음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꼬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주머니에서 엿 한 조각을 꺼내 분이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언니, 이거 먹으면 안 울어. 우리 엄니가 그랬어. 그러고는 다시 제 무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터 건너편 대장간에서도 한 노인이 망치를 든 손을 멈추었다. 30해 넘게 쇠를 두드려 온 늙은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달궈진 쇠붙이를 화덕 속에 도로 묻으며 주름진 눈을 가늘게 모아 부인의 가마가 지나간 자리를 오래 응시했다. 옆에서 풀무를 돌리던 어린 제자가 스승의 소매자락을 당기며 물었습니다. 사부님,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어디서 본 듯하다니요?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마님 걸음걸이가 어디서 본 듯하다 말이지. 꼭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여름밤에 우리 대장간 처마 밑에 젖어 숨어있던 그 아이 같으이. 제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노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망치가 쇠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까와 달리 어딘가 박자가 어긋나 있더라. 관아 안쪽에서도 소식은 곧 벽을 넘어 들어갔다. 부임 첫 업무로 산더미 같은 국문을 살피던 사또 이진우 앞에 어린 관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었습니다. 나으리, 장터에서 마님께서 백정 계집 앞에 큰절을 올리셨답니다. 사또 이진우는 붓을 툭 떨어뜨렸다. 먹이 하얀 장지 위로 번졌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입속으로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부인께서 어찌하여 그러셨단 말인가? 그 얼굴이 정말로 그 얼굴이더란 말이냐. 그리고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사랑채 깊숙한 방 한켠에 홀로 앉아 있었다. 등잔불 아래 옷구름을 풀고 몸 밑에 깊이 팬 한 줄 흉터를 손끝으로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부인은 그 흉터 위에 손끝을 얹은 채 목이 메어 혼잣말을 흘렸다. 이제야 내 얼굴을 찾았구나. 그 폭우 속의 어린아이야. 그리고는 백지 한 장을 펴놓은 채 한참을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기묘한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 고을 안에 숨어있는 어떤 것들을 뒤집어 놓을지, 그때까지만 해도 장터의 누구도 관아의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나주고 올 서쪽 끝 냇가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백정마을의 낯선 가마 한 채가 스르륵 들어서더라.
마을 흙길은 비에 젖어 질척거렸고 가마꾼 네 사람이 발을 디딜 때마다 물기가 짙게 튀어올랐다. 앞을 내달리던 벽제꾼도 없었고 위세를 알리는 방울도 울리지 않았거든요. 다만 비단 휘장 안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 하나가 새어나왔을 뿐이더라. 마을 사람들은 쌀이 문 뒤로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숨죽여 훔쳐보더라. 아이업은 안악은 숨을 죽였고 도축장에서 돌아오던 사내는 들고 있던 솥뼈를 슬그머니 담벼락 뒤로 감추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관아의 가마가 백정마을에 들어서는 일이란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행차가 있다면 그것은 대개 세금을 쥐어짜기 위해서거나 누군가의 목을 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윽고 가마가 멈춘 곳은 돌쇠네 집살이 문 앞이었다. 낮은 초가지붕 처마 밑으로 고드름 같은 지푸라기가 비죽이 삐져나와 있었고 마당 구석엔 피 묻은 광주리 하나가 덩그러니 엎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안방에서는 어린 동생을 재우는 분이의 자장가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꽃구름 위에 달이 떴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은바늘 금바늘 꿈을 꾸네. 8살 남동생은 누나의 무릎을 베고 이미 눈을 감고 있었고 분이는 어미에게서 물려받은 그 가락을 손끝으로 등을 토닥이며 이어 부르던 참이었다. 어릴 적부터 입에 붙은 노래였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물으면 어머니가 불러주셨다라고만 답할 뿐 분이는 그 가사의 뜻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더라. 바로 그때 쌀이문 밖에서 가마꾼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앞치마에 묻은 핏자국도 닦지 못한 채 맨발로 뛰쳐나갔더라. 가마 문이 열리고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그 비단 치맛자락이 다시 흙 위로 사뿐히 흘러내렸다. 돌쇠의 두꺼운 손바닥에 식은땀이 축축하게 배어났거든요. 이마를 마당 바닥에 박듯이 엎드리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다. 마님, 천한 집에 어인 걸음이시옵니까? 부디, 부디 저희 아이에게는 화를 끼치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지만 윤씨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삿갓을 벗어 가마꾼에게 넘긴 부인은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거두고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 대돌 위에 신을 가지런히 벗었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조용했던지 자장가를 부르던 분이조차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 문이 열렸다. 분이는 동생을 무릎에서 내려놓으려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있던 명주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제 그 마님이 지금 자기 집 문지방 안에 서 있었던 겁니다. 윤씨 부인은 말없이 분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먼지 깔린 마루에 조용히 퍼졌다. 가까이에서 본 부인의 얼굴은 장터에서보다 더 창백했고 두 눈 밑으로는 여러 날을 뒤척인 듯한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더라. 분이라고 들었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20해 전 이맘때였다. 사흘밤 사흘낮을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이 찢어진 줄 알았지. 분이의 자장가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잠결에 어미 젖을 찾는 듯 입을 오물거렸다. 그 빗속을 9살 먹은 계집아이 하나가 맨발로 달아나 어느 행랑채 뒤 집더미에 몸을 숨겼다. 등 뒤로는 칼을 든 사람들이 따라왔고 네, 나이쯤 되는 또 다른 아이가 그 집더미를 찾아와 사흘을 먹여주고 물을 떠다주고 제 저고리를 찢어 피를 닦아주었다. 너는 그 밤을 기억하느냐? 분이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집더미 근처엔 절대 얼씬거리지 말라 며 회초리를 들던 그 말이 귀 뒤 어디선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어렴풋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더라.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작은 언니가 저고리 아래 가슴을 웅크리고 집더미 뒤에서 자기 손을 꼭 쥐었던 그 감촉이 말입니다. 그때 윤씨 부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저고리 안으로 드러난 목 아래 빗장뼈 위에는 손가락 3마디쯤 되는 흉터가 비스듬히 새겨져 있었다. 푼이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거든요. 어제 부인이 홀로 손끝으로 매만지던 바로 그 자리였던 겁니다. 이 흉터가 그 밤의 증거이니라. 내가 집더미 위에 덮어준 가마니 안에서 나는 이 자리를 손수건으로 막고 사흘을 버텼다. 나는 그 손수건의 주인을 이제야 찾아왔구나. 돌쇠가 문지방 밖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어깨를 떨며 그는 짐승이 우는 듯한 낮은 소리를 냈더라. 마님, 마님, 우리 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주워다 키운 것뿐이니 부디 이 아이에게는 화가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돌쇠의 시선은 말을 하면서도 한순간 안방 구석의 낡은 장롱 쪽으로 흘끗 움직였다가 황급히 돌아왔거든요. 장롱 바닥 널빤지가 살짝 들려있는 그 자리에 죽은 아내가 피 묻은 포대기 한 장을 깊이 감춰 두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틈에 잠에서 깬 8살 남동생이 마당으로 쪼르르 내달렸더라. 녀석은 가마 옆에 쭈그려 앉아 땀을 훔치던 가마꾼 앞에 멈춰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엉뚱한 한마디를 불쑥 던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누나가 저 마님 누나를 살렸대요? 누나가 언니를 살렸으면 누나도 마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떡 많이 먹어요. 가마꾼은 차마 웃을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잘 알았더라.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는 순간 어깨가 먼저 들썩였다. 입술을 꽉 깨물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돌아앉아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낮게 낄낄거렸고 옆에 가마꾼 둘도 따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마당에 짧은 온기를 흘려넣었다. 한편 그 시각 마을 끝 오두막에서는 점쟁이 할멈 하나가 홀로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가 탁탁 튀며 할멈의 움푹 꺼진 눈 안쪽을 붉게 비추었다. 할멈은 바짝 마른 나뭇가지로 재를 휘저으며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흘렸더라.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저 아이 웬 팔뚝 안쪽에 박힌 붉은 별말이다. 20해를 꺼멓게 엎드려 있더니 오늘 밤부터 기어이 제비틀 뱉어내는구만. 이 마을에 큰 바람이 할멈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가 제 속에서 툭 부러졌거든요. 그 시각 관아 뒷담 그림자 속에서는 향리 방덕수 앞으로 한 비렁뱅이가 허리를 굽혀 기행말을 올리고 있었더라. 비렁뱅이는 방덕수의 귓가에 바짝 달라붙어 마른 입술을 떨며 짧고 분명하게 속삭였다. 향리 나리, 사또 부인께서 오늘 저녁 백정돌쇠네 안방에 직접 드시어 그분이란 계집 앞에서 제 손으로 옷고름을 풀어 목 흉터를 다 내보였다 하옵니다. 돌쇠란 놈은 마당 흙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고 분이녀는 그 품에서 웬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하옵니다요. 마을 사람들이 다 문틈으로 지켜보았다 하니 증인만도 수십이 넘사옵니다. 방덕수의 눈 가장자리가 가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닭자 위붓을 천천히 들어 종이 한 장에 몇 글자를 흘려 적었다. 이 한 가닥이면 사또 부부 목줄을 쥐겠구나. 양반 부인이 백정 계집과 한 방에 마주 앉아 옷고름을 풀었다고만 하여도 감사 어른은 능히 두 사람을 쳐낼 것이니 그의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나주 고을의 밤 공기 속에서는 그 어떤 천둥보다 무거운 소리였던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주 장터는 아직 사또 부인의 그 큰절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죠. 주막에서는 술잔이 오갈 때마다 그 장면이 되살아났고 안악들은 빨래터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며 연신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허나 고요함이란 언제나 폭풍 직전의 숨고르기인 법.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장터 뒤편 갈대밭에서 터졌던 겁니다. 새벽 기운이 아직 자욱하던 그 시각 한 농부가 갈대밭 사이에서 무언가에 걸려 푹푹 구라졌습니다. 자루인 줄 알고 발로 툭 건드린 것이 사람이었죠.
떠돌이 행상이었는데 목에는 굵은 노끈 자국이 보라색으로 둘러져 있었고 옆구리께에는 길쭉한 칼자국 하나가 비스듬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농부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비명이 갈대밭을 찢어놓았고 곧 온 장터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관아에서 내려온 향리 방덕수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죽은 자의 옆구리 상처를 흘끗 본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목소리를 높였죠. 이 상처는 사람을 잡는 칼이 아닐세. 짐승을 째는 칼이여. 소잡이 칼 자국이란 말이지. 곁에 선 부하가 때를 맞춰 허리를 굽혔습니다. 날이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 백정 가판에서 돌쇠와 그 딸년이 다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다툼이란 것은 허리 굽은 노파의 고깃끈을 두고 분이와 돌쇠가 속닥거린 그 일뿐이었습니다. 허나 향리의 입에 한번 오르자 그것은 곧 살인의 전조로 둔갑했던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덕수는 어젯밤부터 이미 아랫 것들을 식혀수를 다 맞춰 놓은 터였죠. 장터 뒤편 개천가에 떨궈진 낡은 소잡이용 칼 한 자루, 행상의 품에서 사라진 엽전 꾸러미, 백정 마을 쪽으로 나 있다는 붉은 핏자국 몇 방울, 그 거짓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사이 포졸들은 이미 분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최대감 댁사랑채에서는 또 다른 판이 조용히 짜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쉰을 훌쩍 넘긴 이 고을의 터줏대감으로 사또가 바뀔 때마다 뒤에서 고삐를 쥐어온 자였죠. 그가 향리 방덕수를 마주 앉혀놓고 긴 담뱃대를 천천히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향리, 자네는 분이만 잡을 생각이지. 그러나 내 눈엔 더 큰 풀이 보이네. 이를테면 말씀이십니까? 대감마님, 양반 부인이 백정 계집 앞에 절을 올렸어. 이게 뭘 뜻하는 줄 아는가? 나주 고을의 법도가 무너졌다는 걸세. 법도를 무너뜨린 죄는 사또와 그 부인이 같이 져야 마땅하지. 방덕수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최대감은 소매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죠. 감사에게 올릴 상소 초안이었습니다. 풍속을 물랑케 한 죄, 천민과 사사로이 왕래한 죄, 이 두 가지면 사또 자리를 흔들기에 족하지 않겠나. 방덕수가 두 손으로 공손히 그 종이를 받아 품에 넣습니다. 그 사랑채 뒷문께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첩실이 사기 주전자를 만지작거리다가 지나가던 계집종 아이에게 혀를 차며 말을 꺼냈던 겁니다. 아이고, 세상도 요지경이지. 양반집 마님이 천민 앞에 이 말을 땅에 댔다니. 우리 같은 것들도 시집 한번 잘못 와서 이런 흉측한 꼴을 다 보는구나. 13살이나 되었을까. 한 그 몸종아이는 고개를 북숙인 채 눕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작년 겨울 굶주리던 그 아이의 어린 남동생에게 고깃 조각 하나를 몰래 쥐어주던 일이 문득 떠올랐죠. 아이의 작은 손이 행주 속에서 슬며시 주먹이 되었습니다. 눈은 바닥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한마디를 삼켰죠. 우리 분이 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라. 그 한마디가 뜨겁게 가슴을 태웠습니다. 바로 그 사이 분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장터 한가운데 길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 둘이 울면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 나섰죠. 분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동생들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울지 말거라. 응? 금방.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미 다른 포승줄에 묶여 앞서 걷고 있었고 그의 등은 비 맞은 집단처럼 푹 꺾여 있었죠. 그런데 그 포승줄이 지나는 골목길, 10살 남짓한 장터 아이들 4~5명이 담벼락 밑에 몰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작년에 마른 떡을 몰래 쥐어주었던 칠뜨기, 곱불에 걸린 동생에게 뼈국물을 퍼다 주었던 끝순이, 어미 이른 날 분이가 안아 주었던 돌이
아이들은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누룽지 한 조각, 엿 두 가락, 손에 온기가 아직 남은 쑥떡 한 덩이. 그걸 포승줄이 지나는 길바닥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이 누나, 빨리 와. 응? 빨리 와야 혀. 실뜨기가 손등으로 코를 쓱 닦으며 덧붙였죠. 누나, 우리가 기다릴게. 관아에 누나 없으면 안 돼요.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허나 허리는 꼿꼿이 세웠죠. 그 모습을 멀리서 본 부목상 주모가 치마를 걷고 뛰어나왔습니다. 나리, 나리, 잠깐만 멈추십시오. 그 아이는 그 시각에 우리 가게 뒷칸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느질 거드는 걸 분명 두 눈으로 봤습니다. 허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향리의 부하 둘이 양쪽에서 주모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주모는 앓는 소리를 냈고 가게 문이 바깥에서 쾅 소리를 내며 잠겼죠. 장터 사람들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물건을 부지런히 집어들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그 무렵 관아 안에서는 사또 이진우가 상관인 전라감사의 압박 편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누런 장지 위에 붉은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고을 법도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들었다. 풍속의 흠은 관의 흠이니 속히 정리하라. 편지를 쥔 이진우의 손마디가 하얗게 곤두섰습니다. 그는 묵묵히 종이를 내려놓고 관복띠를 다시 단단히 고쳐맸죠. 그리고 곁에 선 부인에게 나지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부인, 이 일은 이제 우리 둘 목숨이 걸렸소이다. 부인의 입술이 한 번 움찔했으나 곧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나 진짜 이야기는 그 감사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우의 책상 한쪽에 놓인 또 다른 문서 하나, 바로 분이 부녀의 체포 명령서였죠. 그 종이 아래쪽에는 향리 방덕수의 수결이 찍혀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허나 그 옆으로 낯선 수결이 하나 더 겹쳐져 있었던 겁니다. 난이나 매화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획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인장 자국 속에 짧은 가로획 3개와 점 하나가 찍힌 이쪽이 처음 보는 기이한 모양이었죠. 이진우가 이마를 찌푸리며 그 수결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 수결이 대체 누구의 것인가? 분명 향리의 것이 아닌데. 허나 그는 이내 그 종이를 덮었습니다. 지금은 분이를 옥에서 꺼내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낯선 수결이 대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직 관아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옥사 앞마당, 분이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려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발소리 하나가 담장을 따라 종종 울렸죠. 최대감 데크 어린 몸종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행주치마 속에 무언가를 꼭 감춘 채 옥사 뒷벽 갈라진 틈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손바닥에 쥔 것은 아직 김이 오르는 보리주먹밥 한 덩이. 점심상에서 슬쩍 빼돌린 것이었죠. 누님, 누님.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돌리자 그 작은 손이 벽 틈으로 주먹밥을 쑥 밀어넣었죠. 드셔요. 우리 동생이 누님 덕분에 작년 겨울을 낯서라. 나도 이번엔 누님 살릴랍니다. 분이가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허나 아이는 그 길로 곧장 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사랑채 뒷문께 최대감과 향리의 밀담을 엿들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슬며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작은 귀 하나가 이미 판 위로 슬그머니 끼어들고 있었던 거지요. 같은 시각 장터 끝 대장간에서는 또 한 사람이 부지런히 풀무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외숙벌되는 곰배 영감이었죠.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이 늙은 대장장이는 죽은 행상의 옆구리 칼자국을 본 농부의 말을 한참째 곱씹고 있었습니다. 비스듬히 위에서 아래로 그었다. 그건 소잡이 칼자국이 아니여
소째는 칼은 항시 아래서 위로 훑는 법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건 양반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호신용 단도요. 영감은 풀물을 뚝 멈추고 시커먼 손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고는 뒤춤에 낡은 단도 한 자루를 챙겨 넣고 절뚝이는 다리로 관아 쪽을 향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더디어도 그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관아 내아의 호롱불 심지가 자꾸만 타들어갔습니다. 사또 이진우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 있었죠. 부인 윤 씨가 안에서 먼저 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자 그제야 사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인, 내 평생 숨겨온 말이 하나 있어. 이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부인은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사또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듯 앉더니 손끝으로 노주발 차리기를 한참 매만졌죠. 내 어린 시절 한양 뒷골목에서 글을 배우던 스승 한 분이 계셨소. 그 어른이 바로 20년 전 멸문당한 김참판 대감이셨소이다.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께서 그 어른을 아셨단 말입니까? 어제 장터에서 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소. 그 눈매, 그 이마선. 어릴 적 스승님, 사랑채 마당을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던 막내 아기씨의 얼굴과 꼭 같았소이다. 부인은 저도 모르게 옷구름을 풀어 목 밑을 매만졌습니다. 20년 전 폭우의 밤, 사흘간 집더미 뒤에 웅크려 있다가 살갗이 찢겨남은 흉터가 그대로 손끝에 걸렸죠. 사또가 그 손등을 조용히 덮었다. 부인의 그 흉터가 내일부터 감형재판관 앞에 설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되어줄 것이오. 부인은 그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장롱 깊숙이 넣어 둔 친정 패물함을 꺼냈다. 어미가 시집 보내던 날 치맛구름에 메어주었던 은비녀와 은가락지, 그리고 첫 아들을 낳거든 대주라 일러둔 은부치 한 쌍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곁에서 이불을 개던 몽종 분선이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추었죠. 마님, 이것까지 내어놓으시렵니까? 부인은 은부치 한 쌍을 손바닥 위에 한참 올려두었습니다. 은이 차가웠다. 가볍고 또 무거웠죠. 부인의 턱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내 치맛구름에 메어주시며 내 처다이 손에 쥐어주라 이르셨더란다. 이것까지 내놓게 될 줄은 나도 몰랐구나. 허나 이내 부인은 손가락을 오므려 은부치를 보자기에 싸묶었습니다. 분선이가 고개를 돌리고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꾹 찍었죠. 부인은 그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나지막이 말을 맺었습니다. 은부치는 녹여서라도 되돌려 세울 수 있다. 허나 분이 저 아이의 목숨은 오늘을 넘기면 되돌릴 수가 없느니라. 그 새벽 안으로 부인은 심부름꾼 셋을 풀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양 친정 오라버니에게 향하는 밀서를 품었다. 20년 전 멸문한 김참판 댁족보 한 권만 구해달라. 한 줄이 전부였죠. 또 한 사람은 향리 방덕수의 소작을 붙이는 김서방내로 보냈습니다. 은가락지 한 쌍에 향리 장부 한 장만 베껴다 달라는 부탁이 얹혔다. 남은 한 사람은 포목상 중호에게 가, 그날 분이가 가게 뒷칸에서 바느질을 거들었다는 증언을 글로 받아 두도록 일렀습니다. 부인은 가마 대신 낡은 배치마를 두르고 분선이만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갔죠.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또 이진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공문서실에 앉아 가명관찰사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붓끝에 담았다. 이 고을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요 20년 전 김참판 멸문 사건과 맞닿아 있으니 가명에서 직접 재판관을 내려보내 심리케 하소서. 부시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사또는 글을 맺은 뒤 관복띠를 다시 조여맸죠.
오가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쇠살문 틈으로 스미는 바람에 집단이 바스락거렸다. 분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에 고개를 묻고 있었습니다. 동생들 손을 놓고 끌려온 지 사흘째. 바발은 모래알 같았고 물은 목구멍에서 걸렸죠. 어깨가 저절로 들썩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나직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귀향길에 잠시 오게 된 늙은 유생이었습니다. 분이는 창살 가까이 귀를 댔죠. 할아버지, 그 글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유생은 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내밀어 허공에 글자를 그려주었습니다. 분이는 흙바닥에 손가락을 꾹꾹 눌러 그 선을 따라 그었다. 새벽이 되도록 그 손가락은 멎지 않았죠. 어머니가 죽던 날 쥐어주었던 낡은 장도의 손잡이 무늬가 흙 위의 글자 옆에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유생은 그 필체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혼잣말을 흘렸죠. 이 아이 필체가 백정의 것이 아니로다. 너는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분이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다시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아니다. 내가 지금껏 본 그 필체가 아니야. 옆 한쪽에서는 아비 돌쇠의 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허리에 매달려 있던 말린 고깃살 한쪽을 옷자락 속에서 꺼냈다. 어쩌녁 옥리가 짐을 뒤질 때 허리춤 안쪽까지는 채지 못하고 지나간 덕이었죠. 역 안에는 엿새째 굶은 좀도둑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뜨고 숨이 얕았다. 돌쇠는 쇠창살 사이로 고깃살을 쑥 밀어 넣었습니다. 받아라. 뼈 붙은 살점이라도 먹어야 숨이 이어진다. 좀도둑은 눈을 끔벅이다가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픽 웃었다. 내 딸이 옥문을 나설 때까지 내 놈도 살아있어야 한다. 혼자 저승길 먼저 가면 내가 섭섭해서 잠을 못 잔다. 좀도둑이 고깃살을 덥석 입에 물었습니다. 눈물이 말린 살점 위로 툭 떨어졌죠. 돌쇠는 쇠창살에 이마를 기대고 저만치 분이가 있을 쪽 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 번 또 한 번 들썩였다. 관아 아전실에서는 향리방덕수가 서둘러 판결문 초안을 썼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가 엉켜붙었다. 가명 관찰사에게 보낸 뇌물 문서의 답이 오늘 밤 안에 오리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허나 정오가 지나도록 도착한 것은 뇌물의 회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또 이진우가 올린 공문에 대한 가명의 답장, 가명에서 재판관이 직접 내려가니 판결을 미루라는 짧은 한 줄이었죠. 방덕수의 이마에 24해 만에 처음으로 굵은 땀방울 하나가 맺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장부를 주물러 온 그의 손이 붓끝을 잡은 채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해가 저물 무렵 한양으로 보냈던 심부름꾼이 진흙투성이 발을 끌며 관아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품속에서 비에 젖은 서찰 한 장이 부인의 손으로 건너갔다. 부인이 봉인을 뜯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서찰 안에는 친정 오라버니의 다급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김참판 댁 족보는 멸문과 동시에 관해서 거두어 갔다 하나 마침 그 댁 친모로 있던 늙은 노파 한 분이 살아 양주 땅에 숨어 계시더라. 그 입에서 막내 아기씨 등에 박힌 붉은 점을 확인하였으니 분이 등 왼편에 새끼 손톱만 한 점이 있거든 틀림없는 그 댁 핏줄이로다. 부인의 손끝이 떨려 서찰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부인은 곧장 분선이를 불렀죠. 옥에 갈 채비를 하여라. 옥리에게 줄 떡과 삶은 달걀도 함께 챙기거라. 분선이는 광에서 배부자기를 꺼냈습니다. 떡 위에 달걀 몇 알을 얹고 그 아래에 은가락지 한 짝을 살며시 끼워 두었죠. 옥문을 지키던 늙은 옥리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한참 무게를 가늠하더니 말없이 쇠살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인이 옥 안으로 들어서자 분이는 벽에서 배부치.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분이의 저고리 뒷섭을 살며시 들춰보았습니다. 등, 왼편, 새끼 손톱만 한 붉은 점이 호롱불빛에 또렷이 드러났죠. 부인의 무릎이 그 자리에 풀썩 꺾였습니다. 아기씨, 살아계셨군요. 이 늙은 것이 이제야 뵙습니다. 분이는 영문을 물은 채 눈만 크게 떴습니다. 옆칸에 늙은 유생이 그 광경을 흘끗 보더니 입속으로 나직이 읊조렸죠. 하늘이 글자 한 점을 끝내 잃지 아니하셨도다. 옆한 좀도둑은 받아먹은 고깃살이 목에 걸린 듯 캑캑대다가 돌쇠 쪽을 향해 더듬거리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형님 따님이 양반댁 아기씨라는 게 정말이오? 돌쇠는 대답 대신 쇠창살에 이마를 더 깊이 박았다. 굵은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죠. 그 사이 향리방덕수는 제 집사랑채에서 장부 한 권을 화로에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검게 말려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2번, 3번 부젓가락으로 재를 헤집었다. 허나 그가 미처 알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김서방네로 보냈던 심부름꾼이 이미 장부 한 장을 베껴 부인의 품속에 들여놓은 뒤였습니다. 베껴둔 종이 위에는 지난 3년간 방덕수가 빼돌린 공곡 132섬의 행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그 가운데 백정 돌쇠 댁 마당에 가묘로 묻은 것 20섬이라는 한 줄이 유난히 진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가명에서 내려온 재판관이 동원 마루에 오르는 순간 나주 고을 백성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붉은 관복자락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죠. 재판관은 수염을 한번 쓸어내리고 자기 앞에 놓인 향리 장부 사본 한 장을 집어 올렸습니다. 향리 방덕수, 고개 들거라. 방덕수의 어깨가 흠칫 솟아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장부가 한 장 한 장 소리내어 읽혀 내려가는 동안 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체포명령서에 찍혔던 낯선 수결이 공개되자 방덕수는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나 뒤에 선 포졸의 두꺼운 손이 그의 어깨를 그대로 짓눌렀고 그는 다시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이 수결은 분명 내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요. 저는 그저 붓을 잠시 빌려준 것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재판관이 장부 뒷장을 들어 올리자 거기 또 하나의 수결이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족보와 대조한 그 인장은 분명 최대감의 수결이었던 겁니다. 마당 한쪽에 앉아있던 최대감의 부채가 마른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어 포목상 주모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삼배, 치마를 고쳐매고 머리에 묶은 수건을 단단히 여민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분이는 우리 가게 뒷칸에서 바느질을 거들고 있었습니다요. 행상이 죽었다는 그 시각, 그 아이 손에는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지 사람 목을 조를 밧줄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당 뒤쪽에서 한 사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안악도 한패일 거요. 허나 재판관이 눈을 가늘게 치켜뜨자 그 사내의 입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바로 그때 최대감이 좌우를 슬그머니 살피더니 소매 속에서 붉은 보자기를 꺼내 재판관 발치로 밀어보냈습니다. 엽전과 은이 가득 든 꾸러미였죠. 동원 마루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재판관은 그 꾸러미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발끝으로 툭 건드려 장내 한복판으로 내던졌습니다. 보자기가 풀어지며 엽전 수십 립이 마당 흙바닥 위를 쨍그랑 굴러갔고 최대감의 손에서 부채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허허, 나도 같이 걸려들었구나. 최대감의 입가에 허탈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20년간 쌓아온 재물과 의세가 한 줌 먼지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이번에는
백정 돌쇠가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평생 가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사내가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재판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향리 나리 부하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 한 근에 20냥을 받아야 할 고기를 8냥에 내놓으라 강요했습니다. 거절하면 내 딸을 끌고 가겠다고 귓가에 속삭였지요. 그 말을 들은 밤마다 저는 딸년 방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돌쇠의 턱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어린아이의 흐느낌이 들려왔고 다른 백정 상인들 몇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죠. 그 사이 마당 한쪽 지게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장터 아이들 대여섯이 방덕수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살배기 개똥이가 제일 먼저 손뼉을 짝짝 마주쳤습니다. 야, 못된 아저씨 이제 끝났다. 얼레리 꼴레리 향리 나리 유배 간다. 우리 형한테 소금 장수라고 놀려댔던 그 아저씨.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손뼉을 치자 뒤에 서 있던 개똥이 어미가 놀란 얼굴로 손을 뻗어 아들 등짝을 찰싹 내리쳤습니다. 얘야, 어른 일에 박수 치는 거 아니다. 큰일 날라. 옆집 덕장수 안악도 자기 딸의 소매를 휙 잡아당기며 나지기 꾸짖었죠. 세상 일이란 게 오늘 웃으면 내일 울 수도 있는 법이여. 조용히 혀. 허나 아이들 눈빛 속에 번진 그 통쾌함만은 어른들의 손바닥으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방덕수를 끌고 가던 포졸 한 사람이 그 광경을 곁눈질로 보고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20년을 향리의 호통 아래 놀려 살아온 자의 웃음이었죠. 한편 최대감의 사랑채 뒷문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첩실이 재판 소식을 듣자마자 폐물 상자를 끌어안고 짐을 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단 치맛자락을 허리에 바짝 묶고 숨죽인 걸음으로 뒷뜰 빗장 앞으로 다가서던 참이었죠. 마님, 어딜 가시옵니까? 첩실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13살 어린 몸종 계집아이가 뒷문 빗장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얘야 소리 한 번 곱게 받지 못한 채 매맞고 굶어온 아이의 눈이 오늘따라 유독 맑았습니다. 비켜라, 내 일이다. 아니 됩니다요. 마님께서는 여기 남으셔야 합니다. 첩실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몸종의 작은 손이 빗장을 꽉 움켜잡았죠. 오늘 관아에서 큰날이 댁재산을 몰수하러 온다 들었사옵니다. 마님께서 폐물을 가지고 나가시면 남은 하인들이 대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쉔네, 어미도 그 중에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이 집 곳간을 비우시면 쇳내 어미 허리뼈가 부러집니다. 첩실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기 발치만 내려다보던 계집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본 그 순간 첩실의 손에서 폐물 상자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너 이 당돌한 것이 쇳내 당돌해서가 아니옵니다. 마님, 오늘은 도망치실 날이 아니라 무릎 꿇으실 날이옵니다. 어린 몽종은 말을 마치고도 빗장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첩실은 한참을 선 채로 그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동원 마당으로 돌아가 보면 재판의 마지막 증언자가 막 자리에 오르는 참이었습니다. 사또 부인 윤씨가 비단 너울을 반쯤 걷어 올리고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장내의 수백 쌍 눈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죠. 부인은 천천히 옷구름을 풀어 몸 밑의 흉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가느다란 낯자국 같은 흉이 오후 햇살 속에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20년 전 그 밤 한양에서 멸문의 칼바람을 피해 도망쳐온 제가 이 나주고을 어느 백정집 행랑채 뒤 집더미에 몸을 숨겼습니다. 비가 사흘을 내렸고 저는 사흘을 그 집더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받침이었죠. 그 사흘 동안 매일 새벽 8살배기 계집아이 하나가 주먹밥 한 덩이와 짠지 한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은 찬비에 얼어 있었고 제 목의 이 흉은 그 집 담장을 넘던 밤의 가시덤불에 긁힌 자국입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진우의 아내도 없습니다. 법정 바깥의 양반들까지 숨을 추겠습니다. 최대감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덕수는 입술을 피가 맺힐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재판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죠. 향리 방덕수, 유배, 부재방면, 마당이 우레 같은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포목상 주모는 앞치마로 눈가를 꾹꾹 눌렀죠. 허나 모두가 돌아갈 채비를 하던 바로 그때 동원 섬도를 내려서던 분이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부르시던 자장가 한 구절을 무심코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그 가락을 들은 사또 부인 윤 씨의 낯빛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윤 씨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자장가는 20년 전 집더미 뒤에서 사흘을 버티던 밤 8살배기 계집아이가 주먹밥을 쥐어주며 나직이 불러주던 바로 그 가락이었죠. 윤 씨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버선발 그대로 섬도를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 내가 그 아이였더냐. 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허나 윤 씨는 분이의 두 손을 꼭 맞잡고 20년 묵은 눈물을 소매로 꾹꾹 찍어냈죠. 어머니께서 담 너머에서 울음소리 들리거든 말없이 주먹밥 한 덩이 놓아두라 하셨습지요. 그뿐이옵니다요.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개똥이가 제 어미 치맛자락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엄니, 저 누나, 이제 마님 되는 거예요. 쉿, 이놈아, 남의 눈물에 주둥이 되는 거 아니다. 떡장수 안악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시루떡 한 조각을 슬그머니 분이 손에 쥐어주었죠. 아가,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오늘 참말 고생 많았다. 백정 돌쇠는 제 가판으로 달려가 기름이 잘 오른 고기 한 덩이를 썰어왔고 포목상 주모는 새의 3배 저고리 한 벌을 보자기째 분이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느새 최대감 댁 담장을 넘어온 어린 문종도 분이 뒤에 가만히 다가와 치마끝을 살짝 붙들었죠. 언니, 쇳네. 오늘부터 언니 곁에 있어도 되옵니까? 방덕수를 끌고 가던 포졸은 9월 어귀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먼 쪽 노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20년 눌려 살아온 어깨가 오늘에야 한 뼘쯤 펴진 듯했죠. 저물어가는 해가 기왓장 위로 붉은 빛을 뿌리자 마당 흙바닥에 굴러있던 엽전 한 입이 마지막으로 반짝 그 빛을 되받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분이의 어린 동생이 낯선 분위기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자 분이는 포승줄이 풀린 손을 뻗어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죠. 가만가만 흐르던 낮은 가락 한 줄이 목구멍 끝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늘상 집에서 동생들을 재우던 그 자장가였던 겁니다. 사또 부인 윤 씨의 어깨가 움찔 흔들렸다. 부인은 증언대 옆에 서 있다가 몸이 먼저 기울었고 뒤쪽 기둥을 짚지 못했더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얼굴에서 빗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이진우가 놀라 부축하려 다가섰으나 부인은 손을 들어 잠깐 물러서라는 신용을 했죠. 분이야.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진 듯 낮았습니다. 그 가락.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마님, 그저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이옵니다. 저도 까닭은 잘 모르옵고 그저 동생이 울면 절로 나오는 가락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부인은 벽을 짚고 있던 손마저 미끄러지며 무릎이 꺾였다. 사또가 급히 팔을 잡아 부축했으나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죠. 그 노래는 함부로 흥얼거릴 수 있는 가락이 아니다. 20년 전
멸문당한 한양 김참판 댁에서만 그 집 아녀자들이 아이를 재울 때 쓰던 비밀 신호였느니라. 자장가로 꾸며 놓았으나 가락 속에 특정 하나가 숨어 있어 그 음이 들리면 혈육이라 여겨 문을 열어주라는 약속이 있었다. 이 가락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미 살아있지 않다고 들었느니라. 법정 안에 숨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향링 잼 방관마저 붓대를 놓쳤고 향리 방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바랬죠.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벌컥 열리며 백발이 흐드러진 점쟁이 할멈 하나가 기어들듯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복채도 없이 사주나 봐주던 그 할멈이었죠. 할멈은 포졸이 말릴 새도 없이 분이 앞에 흙바닥에 이마를 받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늙은 것이 이날만 기다렸구나. 내가 이 아이 팔뚝의 별을 20해 전부터 보아왔건만 말할 입이 없어 속으로만 사겼구나. 이 아이가 장터에 포대기째 처음 나왔을 적에 내 이 눈으로 팔뚝 안쪽의 매화꽃 한 송이를 똑똑히 보았다. 그때 이 아이는 찬 것이 아니다 중얼거렸더니 사람들이 늙은 할미 헛소리라며 등을 떠밀지 않았더냐. 할멈의 울음이 터지자 방청석의 장터 안악들이 서로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포목상 주모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저 할멈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먼. 한창 장이 설 적마다 분이 팔만 잡으면 눈시울을 적시더니만 그 까닭이 이거였네. 옆에 선 엿장수 노파가 각근을 매만지던 양반의 소매를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 할멈은 헛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 양반이야. 우리 아들 혼사도 저 할멈이 점 찍어준 대로 갔더니 한평생 탈이 없었어. 떠들썩한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번지는 사이 돌쇠는 이미 오랜 세월 눌러온 무엇을 내려놓은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고 이어 두 무릎이 그대로 바닥에 꺾였죠. 돌쇠는 재판관을 향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관 영감 소인에게 한식경만 주십시오. 집장롱 바닥에 간직해둔 물건이 있사옵니다. 20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은 물건이오니 이제야 내놓을 때가 된 듯하옵니다. 한식경이 지나기도 전에 돌쇠는 낡은 포대기 한 장을 품에 끌어안고 다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누렇게 절어 꾸덕해진 그 천을 조심스레 펼치자 모서리 안쪽에 피가 번져 굳은 흐릿한 먹 글자 몇 자가 드러났습니다. 가명재판관이 몸을 낮춰 글자를 더듬자 옆에서 받치던 젊은 서기가 낮은 숨을 들이쉬었죠.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인네 혈육이 아니옵니다. 20년 전 비 쏟아지던 밤 장대비 속에서 여인 하나가 이 포대기를 저희 집 살인문 앞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포대기 속 아이는 숨이 간신히 붙어 있었고 어미의 손에는 피가 얼룩져 있었죠. 그 어미는 마지막 기운을 끌어모아 이 아이 이름은 분이로다. 천민이라도 좋으니 부디 살려만 달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와 제 안 사람이 이 포대기를 장롱 바닥에 묻고 제 친딸인 양 키웠던 겁니다. 돌쇠의 목을대가 크게 꿈틀거렸고 눈에서 굵은 물줄기가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옆 안악에게 넘기고 허청허청 일어섰죠. 어머니라 불러오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말이 머릿속에 닿기도 전에 분이는 허리춤에 낡은 는장도부터 두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미가 쥐어준 유일한 살림이었던 그 칼자루를 처음으로 햇빛 아래 비틀어 보았던 겁니다. 손잡이 안쪽 어둡게 달아있던 금속 위로 작게 새겨진 매화 5인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저 문양은 내 어릴 적 스승 김참판 대가보에만 찍혀있던 문양이요. 사또는 그대로 무릎을 꿇어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한양에서
그를 가르쳐 주시던 옛 스승의 얼굴이 분이의 눈매 위에 겹쳐졌던 겁니다. 스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못난 제자가 이제야 마님의 막내 따님 앞에 고개를 숙이옵니다. 사또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 안쪽, 살결보다 한 뼘, 더 붉은 매화꽃 한 송이가 오래 잠들어 있던 자리에서 드러났죠. 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팔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매화 가장자리를 더듬자 가슴 안쪽에서 낯선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법정 뒤편에서 한양 사관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툼한 족보 두 권을 소매 아래 품은 채였죠. 사관은 분이의 은장도 문양, 포대기 속피 글자, 팔뚝의 매화점을 차례로 족보의 낡은 먹획과 맞대어 보았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비교하던 사관이 마침내 족보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문이 되살아나는 날이 있을 줄 내 진작에 알았느니라. 하늘이 매화 한 송이를 이 아이 팔에 피워두지 않았다면 이 날이 어찌 왔겠느냐. 사관을 따라온 젊은 서기가 수첩을 품에서 꺼내더니 붓끝을 먹물에 가만히 적시고는 그 말을 한자 한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들어 스승 같은 사관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죠. 나리, 오늘 이 말씀은 한자도 흘리지 않고 실록 초본에 올리겠나이다. 장차사가들이 이 한 줄로 오늘을 기억할 것이옵니다. 사관은 붓을 든 서기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이어 재판관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선언했습니다. 나주 목사 영감, 가명 재판관 영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께 아뢰오. 이 아이는 20년 전 모함으로 멸문당한 한양 김참판의 막내 따님 김씨 규수가 분명하외다. 은장도 문양, 포대기 글자, 팔뚝의 매화점, 집안에서만 내려오는 비밀 차장가, 이 네 가지가 한자리에서 맞아떨어졌으니 한 점 의심이 남지 아니하외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제까지 백정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한순간에 멸문 충신가의 마지막 혈육으로 바뀐 순간이었던 겁니다. 분이는 일장도를 준 손을 조용히 내리고 젖은 눈으로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의 피 묻은 앞치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앞치마를 바라보는 분이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두 걸음 성큼 다가가 돌쇠의 거친 손등을 제 두 손으로 덮어쥐었죠. 핏물이 굳어 거뭇해진 앞치마 자락에 이마를 기대자 돌쇠의 어깨가 짐승처럼 한 번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단 세 글자에 장터 안악들이 일제히 저고리 고름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포목상 주모가 저고리 자락을 흔들며 목청을 돋우었죠. 아이고, 저것이 진짜 아비지. 20해 기저귀 빨아준 손이 아비 손이지. 족보먹 글씨가 아비더냐. 엿장수 노파가 옆판을 땅바닥에 탁 내려놓고는 소매로 코끝을 훔쳤습니다. 내 엿가락을 걸고 장담하네. 저 돌쇠가 장날마다 분이 머리에 꽃핀 하나 꽂아주려고 품삯을 쪼개던 꼴을 내 두 눈으로 봤어. 점쟁이 할멈이 주름진 얼굴로 너털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핏줄을 돌려주시되 길은 정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는 법이지. 하나아이가 두 아비를 둔다 한들 하늘이 무엇라 하겠느냐. 가명 재판관이 헛기침 한 번으로 법정에 흐트러진 공기를 다잡자 사또 부인 윤 씨가 천천히 분이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끝으로 분이의 뺨을 쓸어보더니 이내 돌쇠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오늘 하루만은 법도를 거두어 주시오. 이 아이를 이 자리까지 보내준 어버이께 먼저 절을 올리지 않고는 내 죽은 언니 얼굴을 무슨 나드로 뵙겠소. 돌쇠가 엉겁결에 두 손을 내저었으나 할멈이 지팡이로 흙바닥을 탁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서라 아서
마님이 절하시면 받으시게. 하늘이 내린 핏줄 앞에서는 산 것도 양반도 없는 법이라네. 법정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족보대조가 끝나고 한양사관에 틀림없습니다. 한마디가 아직 석갈의 사이를 돌고 있던 찰나였죠. 사또 부인 윤씨가 조용히 일어나 괴짝 하나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 안에는 친정에서 급히 올려보낸 비단 치마저고리와 옥빛 댕기, 양갓집 규수에 관복 한 벌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며 나직이 말했죠. 아우야, 이제 이 옷을 입거라. 20해를 흙먼지 속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분이는 비단 위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움이 차라리 낯설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법정 한 구석, 오랏줄을 풀어받은 아비 돌쇠가 낡은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앞치마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짐승의 피 얼룩이 번져 있었고 기름과 쇠비린내가 범벅인 채였죠. 본인은 아비 앞으로 성큼 걸어가 피 묻은 그 앞치마를 끌러 두 팔 안에 가득 끌어안았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데도 눈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법정에 가득한 양반들을 돌아보며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죠. 여러 대감마님, 재판관 나리. 제게는 아버지가 이분이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돌아가셨으나 저를 키워주신 분은 여기 계십니다. 저는 김참판댁 막내딸이라는 이름보다 돌쇠 아비의 딸이라는 이름을 먼저 쓰고자 합니다. 돌쇠의 어깨가 천둥처럼 들썩였다. 20해를 꾹꾹 눌러두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양반자리의 노인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법정 뒤편의 늙은 유생은 수염만 연신 쓰다듬으며 고개를 주걱거렸죠. 그때 사또 부인이 치맛자락을 쓸며 분이 앞에 섰다. 그녀는 괴짝 속 관복을 스스로 한 발짝 옆으로 밀쳐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분이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감싸쥐었죠. 그렇다면 나는 감히 한 가지를 정하겠다. 너를 아시로 모시는 대신 너의 언니가 되어도 되겠느냐. 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도 눈물은 흐르지 않고 눈동자 가장자리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분이가 짧게 이해하고 답하자 두 여인은 관아 마당 느티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가지 끝에 남은 진한 눈이 햇살에 녹아 툭툭 떨어지는 마당에서 윤 씨는 냉수 한 사발을 떠놓고 분이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가의 의잠에 결의를 백정의 딸과 맺는 일은 나주 고을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 밤 사또 이진우는 안채서탁 앞에 앉아 늦도록 붓을 쥐었다. 조정에 올리는 장계 위로 일찍이 어느 관원도 써본 적 없는 청이 흘러나왔습니다. 엎드려 아뢰옵나이다. 멸문한 김참판의 막내딸이 살아 돌아왔사오나 그 아이는 지난 20해 동안 백정 돌쇠의 품에서 자란 자이옵니다. 하여 이 아이를 김참판의 막내딸이자 돌쇠의 딸이라는 두 이름으로 함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붓을 놓은 사또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죠. 스승의 집 대문이 불타던 밤의 연기가 20해를 건너 다시 코끝에 스미는 듯했던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서 백정이란 참으로 기구한 자리였다. 짐승을 잡아 고기를 바치고 가죽을 벗겨 관아에 납품하면서도 마을 우물 하나를 함께 쓰지 못했습니다. 담장 같은 골목에 집을 내지 못했고 장가를 들어도 호적 한 줄을 제 이름으로 올리기 어려웠죠. 아이가 태어나도 서당 문턱을 밟을 수 없었고 죽어 상여가 나가는 길까지 따로였다. 신분 한 칸을 오른다는 것은 말하자면 강을 거슬러 산을 넘는 일이었던 겁니다. 하여 분이가 나는 백정의 딸로 남겠다 고 말한 그 한마디는 단순한 휴심이 아니라
20해를 품어준 사람의 자리를 제 몸으로 지켜낸 각성이었습니다. 의자매의 결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죠. 햇살이 백정마을 흙담을 데우는 시각, 비단옷을 간소히 줄여 입은 사또 부인이 돌쇠네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천자문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부인은 검댕 묻은 붓 끝으로 첫 글자 하늘 천자를 가리키며 분이에게 또박또박 획을 짚어주었죠. 여기 이 한 획을 가로로 그을 때 어깨에 힘을 주지 말 거라. 붓은 제 무게로 내려와야 글이 되느니라. 분이의 거친 손이 어설피 붓대를 따라오다가 멈추자 부인은 잠시 고개를 들어 담 너머 먼 산줄기를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습니다. 나도 어릴 적엔 이 글자를 아버지께 배웠다. 아버지께서 내 손등을 가볍게 누르시며 붓은 무릎보다 더 무거워야 하느니라 하셨지. 분이는 고개를 들었다. 양반댁 교수로 자라 한양의 너른 대청에서 글을 익혔을 언니의 어린 시절이 처음으로 눈앞에 그려졌던 겁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붓대만 쥐고 앉아 있었죠. 바로 그 사이 돌쇠네 8살 막내 만복이는 관아 앞서당 담장 밑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당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하늘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확 내 글자를 목청껏 외고 있었죠. 만복이는 발끝을 세우고 나무 판자 틈새에 한쪽 눈을 댔다.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먹향과 책 냄새는 마구 간 냄새만 맡고 자란 만복이에게는 어질어질한 향이었습니다. 훈장 노인이 회초리로 한 아이의 작은 어깨를 두드려 글자를 짚어주는 모습이 틈새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만복이는 터덜터덜 흙길을 되짚어 돌아왔다. 손에 쥔 것은 허름한 나뭇가지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집 마당에 이르러 만복이는 마른 흙바닥을 골라 쪼그려 앉더니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방금 담장 틈으로 훔쳐본 글자 하늘천 한자였다. 서툴고 삐뚤어졌으나 획의 순서만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만복이가 마루 위에 분이를 올려다보며 작은 주먹을 꼭 쥐었다. 8살 배기의 주먹은 여리고 새까맸으나 그 안에 움켜쥔 결심만큼은 제 아비의 소잡는 소나기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도 누나처럼 글을 읽고 싶어. 담 너머 말고 방 안에서 혼장님 옆에서 분이는 붓을 멈추고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부인의 눈동자도 그 작은 주먹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부인이 천자문을 덮으며 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죠. 아우야, 우리가 넘어야 할 담이 한 채가 아니구나. 그 밤 관아 서재에서는 사또 이진우의 붓이 또 한 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장계 끄트머리에 짧은 한 줄이 새로 얹혔죠. 백종가 아이들에게 서당문을 함께 열어주소서 하는 청이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먹자국이 종이 위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관아 앞 흙길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던 낯선 가마 한 채가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린 이는 뜻밖에도 어제의 그 훈장 노인이었습니다. 허연 수염을 쓸어내린 노인은 관아뜰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소매 안에서 손때 묻은 천자문 한 권과 작은 붓 한 자루를 꺼내 놓았죠. 사또날이 소인이 어젯밤 한숨도 이루지 못하였소이다. 담장 틈에 박혀있던 그 아이의 눈동자가 글자마다 자꾸 어른거려서 말이외다. 노인은 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20해 전 불타던 스승집에서 어린 이진우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습자지였습니다. 사또의 눈가가 또 한 번 붉어졌죠. 훈장이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 올리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신분의 담을 허무는 일은 늙은이의 붓끝에서 시작함이 마땅하오이다. 만복이를 제 무릎 앞에 앉히겠소. 그 무렵과나 뒷마당 우물가에서는 돌쇠가 피 묻은 앞치마를 맑은 물에 헹구고 있었답니다.
20해 동안 벗지 못했던 비린내가 찬물 속에 한 겹씩 풀려나갔죠. 헹군 앞치마를 장대에 널며 돌쇠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분이가 어제 가리켜 쓰던 하늘, 천자가 가만히 걸려있는 듯했습니다. 백정아비의 구분등이 오늘 아침만큼은 조금 펴져 있었죠. 조정이 분이의 두 이름을 함께 인정한다는 장계가 한양에서 내려오자 나주가나 앞마당은 그 아침부터 조용히 술렁였다. 붓을 놓은 사또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고 문풍지 너머로 봄비 끝자락이 처마를 적시고 있더라. 그날 이후로 반년이 흘렀습니다. 반년이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주 고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관아, 마당에 커다란 무쇠솥이 걸리고 그 아래 장작더미에서 흰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광경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거든요. 지나가던 장터 안악 둘이 두레박을 걸고 한마디씩 주고받았다. 마님이 오늘도 죽솥 여셨네. 저 인심 덕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먹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일세. 예전 같았으면 관아 대문 앞에 얼씬도 못했을 아이들일세. 사또 부인 윤씨는 비단 저고리 소매를 말아 올린 채 긴 나무 주걱을 두 손으로 붙들고 죽을 저었다. 밭이라던 농민 아이들, 백정마을 아이들이 나무 그릇을 품에 안고 줄을 이루었더라. 줄 한복판에는 분이가 서 있었는데 어른이 되어 이제 머리를 곱게 따 내린 모습이었다. 부인이 국자를 들어 맑은 죽을 그릇에 퍼담을 때마다 아이들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곁에 앉은 분이에게 부인이 낮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분이야, 내가 이 언니 노릇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 예전엔 관복 입은 양반님네만 상대하느라 손에 쥐는 게 차가운 비단뿐이었는데 요즘은 죽솥 앞이 제일 따뜻해. 분이는 주걱을 잠시 내려놓고 부인의 팔소매에 튄죽 자국을 손가락으로 훔쳐내며 답했지요. 언니, 비단이 상하겠어요. 비단 따위야 또 지으면 그만이다. 너와 이 아이들만 상하지 않으면 되지. 그 말에 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고개를 돌려 애꿎은 솥뚜껑만 만지작거렸다. 줄 끝에 선 아비 돌쇠는 피 묻지 않은 새 앞치마를 두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속으로 죽은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이 저기 마님 곁에 앉아있다오. 이 한평생 이마를 펴본 적 없던 내가 오늘은 웃어도 되겠어. 22해 백정으로 살던 사내의 눈가가 처음으로 환하게 접혀올랐지요. 그즈음 장터 어귀에서는 엿장수 노파가 손주 둘을 양옆에 끼고 옆판을 펼치고 있었다. 이 노파는 바로 그 봄날 사또 부인의 큰절 장면에 가위를 놓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노파가 가위자루를 땡땡 치며 입을 열었다. 얘들아, 이 엿 한 조각 떼어 먹기 전에 할미 이야기 하나만 듣거라. 할머니, 또 그 얘기예요. 양반 마님이 백정 언니 앞에 절했다는. 그래, 바로 그 얘기지. 허나 들을 때마다 새로워야 한다.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꼭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거든. 노파는 손주들 손바닥에 엿 한 조각씩을 꾹 쥐어주며 그 시절 장터 한복판의 광경을 풀어놓더라.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깔리던 순간 엿장수였던 자신이 가위를 놓쳤던 일, 양반들 가끈이 풀어졌던 일까지 하나하나 실감나게 그려 보였다. 손주 하나가 엿을 웅얼거리며 물었지요. 할머니, 양반이 천민한테 절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노파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답했다. 이상한 건 절한 게 아니란다.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게 이상한 것이지. 너희는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한편 같은 시각장터 북쪽대로 저편에서는 포승줄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향리 방덕수의 행렬이었습니다. 죄수복 차림의 방덕수는 목과 허리에 쇠착고와 포승이 얽혀 있었고
24해 동안 관아장부를 주무르던 그 기름기 번지르르 하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진 채 흙빛이 되어 있더라. 뒤를 따르던 포졸 하나가 퉁명스레 내뱉었다. 걸음 늦추지 마시오. 해 지기 전에 강원도 길에 올라야 하오. 장터 한 구석에 선 안악 둘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최대감 사랑채가 관아 창고가 되었다지 뭔가. 그 큰 재산이 하루아침에 몰수당했다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더니 꼴 좋구만. 방덕수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마침 분이가 거둔 어린 여자아이가 사또 부인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비 오던 새벽 관아 앞에 버려져 있던 그 아이였거든요. 곁을 지나던 한 안악이 허리를 숙여 아이의 옷매무새를 살피며 다정히 말을 붙였다. 아이고, 우리 아가 새저고리가 참 곱구나. 머리에 댕기까지 들이왔네? 포승에 묶인 채 터벅터벅 걷던 방덕수의 눈이 우연히 그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방덕수가 누군지 모른 채 해맑게 눈웃음을 지었지요. 그 순간 방덕수의 어깨가 푹 꺼졌다. 그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다시는 들지 못하고 장터 북문 밖으로 사라졌더라. 지나가던 한 노인이 혀를 차며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한때는 이 고을 제일의 호랑이였지. 천민 아이 눈빛 한 번에 저렇게 꺾일 줄이야. 관아 안에서는 사또 이진우가 장계부 마지막 장을 펼쳐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반년 동안 쌓인 나주 고을의 기록이 그 두꺼운 책자에 빼곡히 적혀 있더라. 이진우는 먹을 다시 갈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향리방덕수 유배, 최대감 가산몰수, 백정아이 글 공부허가 마지막 한 획을 긋고 붓을 벼루 위에 놓으며 이진우가 창밖을 향해 나지기 읊조렸지요. 스승님, 이만하면 면목이 서겠습니까? 남은 한평생도 이 길로 곧게 가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신분이었다. 장터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했고 이름 뒤에 꼭 놈자가 붙었으며 죽어서도 양반들 무덤 곁에는 묻힐 수 없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양반댁 정실부인이 장터 한복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백정의 딸에게 큰절을 올린 일은 글자 그대로 하늘이 뒤집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또 부인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녀는 20년 전 자기를 살린 은혜를 가슴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었다. 그 기억을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장터 한복판에서 자기 몸과 자기 체면을 전부 내려놓고 온몸으로 갚았던 겁니다. 그리고 분이의 선택도 보십시오. 멸문당한 충신가의 막내딸이라는 귀한 혈통이 확인된 뒤에도 분이는 비단 옷을 물리고 피 묻은 백정, 아비의 앞치마를 끌어안은 채 제게는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신분보다 위에 두었던 것이었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무게로 갚는 사람도 있다. 분이와 윤씨는 전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나주 고을 하나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는 마음속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은혜가 살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거든요. 침묵하고 모른 척하면 은혜는 내 가슴 안에서.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단 하나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갚지 못한 누군가의 은혜가 한 자락 남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녁 망설이지 마시고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꼭 건네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